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차입원가라는 제5장이고요. 제5장 차입원가고요. 차입원가 자본화는 먼저 차입원가 자본화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이 무엇인지, 자본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고요. 차입원가,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목적의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 자본화, 그리고 기타 차입금과 관련한 자본화, 이런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차입원가 자본화. 자, 차입원가라는 기준서에 보면은요, 차입원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차입금의 이자 비용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어떤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제조와 관련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차입원가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계산하지 마라, 비용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산으로 계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과 관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적격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거든요. 자, 19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90페이지에 보시면은 적격자산이라고 있어요. 적격자산. 그래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그래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한다. 그 자산이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자본화 대상인 적격자산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선박이다. 그럼 걔는 적격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선박이라고 다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한참 후에 취득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경우에는 현금을 들고 가면은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선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득에 즉시 취득 가능한 그런 선박이다? 그럼 걔는 적격자산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적격자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적격자산, 적격자산이라는 게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자산이냐, 그게 차입금과 관련 있느냐, 그럴 경우 그 차입금을 이자 비용 이렇게 하지 말고 자산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 되는데요. 여기 이제 차입원가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차입금의 이자 비용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다, 장기 차입금이다, 회사채다 등등 차입금이 있겠죠. 그 차입금의 이자 비용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같은 부류로 보고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도 차입원가이고요. 그 다음 외화 차입금의 이자 비용도 당연히 차입원가인 거고요. 외화 차입금과 관련된 외화 차입금은 이게 환율 변동이 있죠.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 변동 손익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차입원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준서에 보면은 복구 충당 부채, 이거는 이제 뒤에 유형 자산을 공부하면 나오는 주제인데, 복구 충당 부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는 이건 기업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간단한 예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차입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은 다른 이제 선박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선박을 취득할 목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경우가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업에는 많은 그 다른 종류의 차입금들이 있죠. 수출을 하기 위한 수출 대금을, 수입을 위한 수입 대금과 관련된 차입금이다, 운영 자금에 대한 차입금이다,
시설 자금에 대한 차입금이다. 여러 가지 차입금들이 있는데 이 특정 차입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특별한 용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과서에서 이것을 일반 차입금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189페이지에 가면은요, example 1이 있어요. 그래서 example 1을 보도록 할게요. example 1을 보면은 X1년 기초에 X1년 후 선박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대금 1,000원을 지출하였다. 자, X1년 초에 선박대금 1,000원을 지출했다고 해요. X1년 초에. 선박은 언제 취득하게 되느냐? X1년 말에 선박은 취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X1년 초에 선박대금 1,000원을 지출했는데요. 선박대금을 1,000원을 지출했는데요. 회사에 이렇게 차입금을 보면은 이 선박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 700원이 있어요. 이런 차입금을 특정 차입금이라고 하죠. 특정 차입금. 그리고 특정 차입금은 선박 대금을 지출하는 날 같이 차입을 하고, 그래서 700원을 빌려서 바로 그 선박 건조하는 회사에 지출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기는 2년이고, 그리고 일반 차입금도 있는데 일반 차입금은 총 800원이에요. 이자는 그 차입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서 이자율은 전부 다 연 1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박 취득 목적의 특정 차입금이 700이고 나머지 차입금이 800이고 이럴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1년 초에 선박 취득을 위해서 선박 건조회사에 1,000원을 지출했죠. 그래서 X 1년도 동안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있다가 X 1년 말에 선박을 인수하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의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최종적으로 선박이라고 인식할 금액이 얼마인가, 최종적으로 선박을 1,000원으로 인식해야 되는가? 네, 그렇지 않고요. 차입원가 기준서에서는 이 선박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재고자산을 호주에서 수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재고자산을 호주에서 수입하면서 부대되는 돈들, 하역료다, 운반비다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의 그 원재료의 가치 인식하는 그런 거와 같은 논리죠. 그래서 특정 차입금 700원 있다. 자, 여기서 이자가 70원 발생하겠죠. 그럼 이 70원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빌린 거니까 얘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자산, 선박으로 인식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1,000원에 해당 지출 가운데 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요? 300원은 요 일반 차입금에서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일반 차입금 800원은 여기 선박 취득을 위해서 300원 사용되고 나머지 500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 차입금의 300원에 대한 이자 30원도 선박 취득을 위한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일반 차입금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30원은 이 70원과 함께 선박 최종적으로 선박으로 인식될 금액이고요. 나머지 50원은 이자 비용이라고 손익계산서에 계산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회계처리를 보면은 X1년 초에 선박 관련 차입을 했다. 그래서 현금 750, 현금 700, 차입금 700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X1년 초에 선박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돈 700을 선박 건조회사에 내주고 이걸 건설 중인 자산 일단 1,000원 이렇게 인식했어요. 자, X1년 말이 됐어요. 차입금이 총 1,500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공통적으로 10%에서 150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나
이자 비용 인식하고 반대편에는 뭐 현금이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X 1년 만에 여기 선박을 인수하면서 여기 건설 중인 자산 이제 지워야 되죠. 얘를 이렇게 선박으로 대체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자 비용 150원 가운데도 70원하고 30원, 100원을 선박으로 인식해 줄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최종 50 남고 이자 발생한 것 가운데 100원이 선박 금액으로 인식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박이라고 인식될 금액은 선박 직접적으로 지출한 1,000원, 그 다음에 이 선박 취득을 위해서 직접 빌린 돈, 이거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액 이자 70원,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지출액을 제외한 선박 취득 자금이라고 간주되는 300원에 대한 이자 30원, 이렇게 해서 총 1,100원이 선박으로 인식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19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어떤 건지 봤는데요. IFRS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된다. 이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되느냐와 관련해가지고 기준서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차입금이 있고 그 차입금이 뭐 건설이나 취득에 사용되는 기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이나 취득을 위한 기간에는 이자 비용이 자산으로 계상됐다가 그 자산이 사용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선박이 이렇게 항해를 하고 돈을 버는 그 시점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선박을 취득하는 기간에는 일단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익도 없는데 어떻게 비용을 인식하느냐. 그래서 수익도 없는데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은 수익 비용 대응에 맞지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고자산을 인식할 때 재고자산을 운송하는 비용이다, 보험료다, 하역료다, 뭐 이런 것들 다 자산으로 그 간접 비용들을 직접 관련된 간접 비용들을 자산에 포함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그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된 돈도 같이 취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한 입장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강제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차입원가 자본화가 맞지 않다. 차입원가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좀 전에 이제 선박과 관련해서 직접 지출은 1,000원이고 이제 이자 때문에 1,100원을 선박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만약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차익 경영이다. 차익금이 하나도 없어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을 취득할 때 차익금이 없이 그냥 그 갖고 있는 돈을 지급하겠죠. 그걸 이제 회계학에서는 이제 자기 자본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자 비용 발생한 게 없으니까 선박으로 자본화할 게 없겠죠. 즉 무차익 기업의 경우는 선박 취득을 위해서 지출한 돈 1,000원만 선박으로 인식되고 차익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화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자본 구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선박이라고 1,100원을 인식하고 또 어떤 기업은 선박이라고 1,000원을 인식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조달 방법에 따라서 그 자산의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맞지 않겠다. 그리고 차입원가는 본질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IFRS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자본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자, 제1장을 봤고요. 이제 제1절을 봤고 제2절을 보면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과제 해가지고
1. 적격자산이라고 있어요. 적격자산. 그래서 취득이나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게 적격자산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격자산이 될 수 있어요. 선박을 주문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그 회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게가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주문하는 이런 형태에서도 적격자산이 될 수가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 뭐를 만들 때도 적격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회사에 필요한 어떤 기계장치를 회사 스스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기계장치를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에도 그게 적격자산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192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1에 자본화가 의무가 아닌 자산이라고 있고요. 양갈로 2에는 보면은 자본화 제외 자산이라고 있어요. 먼저 양갈로 2부터 보도록 할게요. 양갈로 2에 보면은 다음 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자본화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융자산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하나 취득한다. 근데 주식 대금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출해가지고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 금융자산의 가치가 이 자본화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5만원짜리 지폐를 취득하는데 그게 아무리 자본화 하더라도 결국 그 5만원권의 가치는 결국 5만원인데 거기에 가치를 달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자본화 제외 자산이다. 상식적인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 적격자산, 취득이라는 게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제조나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근데 단기간 내에 제조되는 재고자산이다. 그러면 자본화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취득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이건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취득이 끝난 거고 그때는 자본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을 취득하는데 돈을 주고 바로 선박을 취득했다. 취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자본화가 끝이에요. 좀 전에 봤던 예에서도 X 1년 말에 그 선박을 인수했죠. 그래서 더 이상 자본화하지 않는 거예요. 선박 인수가 진행되는 X 1년도 동안에 그 기간에만 자본화가 되는 거고요. 자, 양갈로 1, 자본화가 의무가 아닌 자산이 있어요. 동그라미 1에 보면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예를 들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하는 생물자산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서에 보면은 뭐 이런 자산은 차입원가 자본화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화가 의무가 아닌 자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재평가 모형 적용 유형자산, 공정가치 평가하는 생물자산 이런 것들은 결국 공정가치로 측정되는데 그걸 자본화 하더라도 기말에 가면 공정가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자본화가 의미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화가 의무가 아닌 자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는 그런 재고자산도 자본화가 의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숙성에 5년이 소요되는 포도주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와이너리에 가면은 매년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죠. 그리고 이 와이너리는 5년간 저장했다가 5년이 지난 거는 또 매년 출고를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 5년간 자본화 했다가 또 매년 이거를 팔려 나가기 때문에 이 자본화한 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죠.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 5년간 자본화하고 또 매년 이게 비용 차이 그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이게 그 자산 인식되고 비용 처리되는 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자본화로 인한 효율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는 그런 재고자산은 자본화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에 보면은요, 자본화 기간이라고 있어요. 자본화 기간. 그래서 이제 자본화는 그 193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본화 기간이 되고요. 차익원가를 자본화하는 기간이 되고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자본화 중단이에요. 그래서 19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자본화를 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1, 2, 3, 자, 동그라미 3에 보면은 차입금이 있어서 차입원가가 발생하고 있다. 차입원가가 있어야지 자본화할 게 있는 거죠. 차입원가가 없다 그럼 자본화할 게 없어요. 차입원가 자본화 이 복잡한 얘기 처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에 보면은 그 돈을 적격자산 지출을 위해서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다. 가령 선박 취득을 위해서 선박 건조회사에 돈을 지급했다.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죠.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가제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제조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동그라미 2에 보면은 건설을 위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어야 된다. 즉 선박 건조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선박 건조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제조의 경우는 뭐 지출함과 동시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익원가 자본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차입금이 있어서 차익원가가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적격자산 취득을 위한 그 지출, 취득이나 건설을 위한 지출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취득이나 건설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겹치는 기간에 차입원가 자본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뭐 그림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차입과 지출 기간이 뭐 요 기간이다. 건설은 돈 빌린 시점 이후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뭐 건설은 이후에 개시됐다라고 했으면은 요 두 개가 겹치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건설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겠죠. 돈은 나중에 빌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요 세 가지가 겹치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가 차입원가 자본화의 기간에 해당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19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예시를 보면은 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후 건설 관련한 별다른 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사옥을 짓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사옥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옥을 짓기 위해서 먼저 그 사옥용 부지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부지를 취득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그 사옥 그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됐어요. 그래서 사옥을 위한 공사 기간은 한참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럴 경우에 차입은 이렇게 뭐 계속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 기간이 여기 토지 취득 기간 그리고 건물 건설 기간이 차입원가 자본화 기간이다. 그래서 요 겹치는 기간이 자본화 기간이고 겹치지 않는 요 기간은
자본화 중단, 요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준서가 이제 조금 그 복잡한 내용을 담은 게 있는데, 그 19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동그라미에 한편 건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지연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본화 중단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본화 종료라고 있어요. 자본화 종료. 거기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동그라미 1, 물리적 완성 후 관리 업무를 진행 중인 건물. 그래서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 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본화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에 보면은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건물. 그래서 순차적으로 건물을 한 동 짓고, 그 다음 동 짓고, 그 다음 동 짓고, 이렇게 차례로 완성해 나가는 경우, 이렇게 완성된 부분들은 자본화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본화 중단이에요. 건설이 되고 있는 것만 자본화가 해야 되겠다. 이건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3이 보면은 좀 동그라미 2와 배치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전체가 완성되어야 사용 가능한 설비, 제철소와 같이 여러 생산 공정을 갖춘 산업 설비는 전체가 완성되어야 자본화를 종료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철소는 굉장히 많은 건물이 필요하고 그게 전부 다 완성돼야지 제철소가 가동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전부 다 완성되는 그 기간이 자본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적격자산 지출액이라고 있어요. 적격자산 지출액. 그 195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95페이지 3 적격자산 지출액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예. 예,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 한편 다음에 줄 치도록 할게요.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고객선수금이나 중도금 등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적격자산은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서 얼마 나갔는가 그런 돈만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관련 소각 설비를 취득하는데 총 10억 원이 소요돼요. 그래서 10억 원을 지출하는데 이 환경 관련 설비 취득은 정부에서 50%를 보조해줘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5억을 받아서 내 돈 있는 돈하고 합해서 10억을 줬다. 이러면 순수하게 내가 지출한 돈은 5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보조금이다, 고객선수금이다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다면은 순수한 내 지출에 해당하는 돈만 적격자산 산정 대상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 지출액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나 고객 선수금, 중도금, 수취액 이런 것들은 차감한 것들이 자본화 대상, 적격자산 지출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총 지출액은 이제 누적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기 지출액도 있고 이게 이제 건설 기간이 여러 기간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은 과거 지출액도 단기에 자본화 대상에 포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 지출액이나 과거 지출액이나 모두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차입금을 지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적격자산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본화된 과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선박 이야기했는데 선박이 그게 X 1년도 동안에 취득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건조해가지고 취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2년도 동안에 X 2년 말에 가서야 선박이 취득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X 2년에 가서 자본화 그 차유본가 적격자산 지출액이라고 계산할 금액은 일단 X 1년 초에 지출한 1,000원 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1년도에 차유본가 자본화한 그 이자 100원 그래서 적격자산 직접 지출한 1,000원하고 그 다음에 차유본가 자본화한 돈 두 개를 합한 1,100원이 기본적으로 X 2년도에 스타트에 있는 그 적격자산 지출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떤 책들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과거년도에 지출한 그래서 차유본가 자본화된 돈은 과거년도 차유본가 자본화한 돈은 적격자산 후보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쓰는 책도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 많은 책들은 과거에 자본화된 차유본가도 적격자산 후보로 본다는 게 요즘 그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 문제는 보면은 요 최근에 몇 년간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은 시험에서 정기에 자본화한 그 차유본가 자본화한 돈은 그 차기 자본화 대상에 포함한다 또는 제외한다 시험 지문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간부터 보면은 적격자산 지출액은 시간 가중을 반영하여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서 X 1년 초에 1억 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X 1년 7월 1일에 또 1억 원을 지출했다 라고 할 경우에 적격자산 지출을 얼마로 봐야 되는가? 여기 총 지출액이 2억 원인데 2억 원을 여기 1월 1일 날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X 1년도의 적격자산 지출액은 2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연평균 지출액은 2억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1억 원은 X 1년 초에 나머지 1억 원은 X 1년 중간에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이 1억 원은 연평균을 적용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연평균 금액이 여기서 잘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리미질 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게 1년도 동안 이렇게 꽉 채워지게 이렇게 누르면은 1.5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년도에 적격자산 지출은 연평균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연평균 금액은 1억하고 요 금액을 연평균화한 0.5 합한 1.5억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달리 해가지고 만약 그 질문을 X 2년도 적격자산 지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다고 가정하죠. 2년도 동안에는 이게 이렇게 X 2년도에 이렇게 계속될 거죠. 그래서 X 2년도 적격자산 지출은 연평균 금액이 2억 원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실수하면 안 돼요. 1년도에 연평균 지출이 1.5억이다. 그 숫자를 2년도에 가져와서 2년도에도 1년도에 이 숫자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에 보면은 그 적격자산에 대한 그 돈을 지출하는데 어떤 돈을 먼저 썼다고 볼 것이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점플에서 봤듯이 선박 취득을 위해서 1,000원을 썼다라고 했을 때 특정 차익금 700원이 있으면 그 돈을 쓰고 나머지 300원은 일반 차익금에서 사용됐다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그 특정 차익금하고 일반 차익금하고 어떤 이자율이나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본화될 이자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순서 적용이 특정 차익금이 먼저다. 왜 특정 차익금이 먼저냐?
특정 차입금은 가령 이 선박 취득이라고 했을 때 그 선박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만 돈을 빌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박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이 우선 자본화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 그 197페이지 그림 밑에 거기 줄치도록 할게요.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영에서 생긴 투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 차입금을 어떤 방법으로 자본화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본화 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이걸 자본화하는데 혹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영 수익이 있다면 그 투자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한다. 앞에서 그 선박에 의해서는 1월 1일 지출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적격자산 건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연도 중에 시작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4월 1일에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4월 1일에 적격자산 건설이 시작돼가지고 연도 말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차입금 자본화는 기본적으로 그 건설 기간에 그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차입금은 미리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 1월 1일 날 차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요 자본화 기간에 맞춰서 4월 1일부터 발생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가 자본화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요 연도 중에 했을 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특정 차입금 이자를 이렇게 가위질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 자본화 기간 4월 1일이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특정 차입금의 요 부분만 이자가 자본화되고 여기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발생한 특정 차입금 이자도 있죠.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적격자산의 건설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정 차입금 원가가 자본화 기간이 아닌 기간의 부분은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거고 자본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격자산 원가에 가산하는 금액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의 일시적 운영에서 생긴 투자 수익은 차감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특정 차입금을 1월 1일 날 빌렸어요. 그럼 1월 1일에 빌리면은 이걸 금고에 가만히 두지 않고 투자를 해서 이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식을 산다, 예금을 한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그 특정 차입금하고 투자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가 발생하는 데 반해서 그거를 운영해서 어떤 운용 수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 운용 수익은 요 자본화하는 차입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본화 기간에 발생한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라 하더라도 요 A에 해당하는 차입원가라 하더라도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라 하더라도 그 자본화 기간에 운용 수익이 있으면은 여기 그림에서는 B로 표시하고 있는데 운용 수익이 있으면은 고 운용 수익 자본화 기간의 운용 수익은 자본화하는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에서 차감해 주라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종합해서 그림으로 보면은 자본화 기간에 특정 차입금 차입원가가 자본화된다. 그런데 특정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운용 수익은 자본화하는 차입원가,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에서 차감해줘라. 이 B 부분을 차감해줘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차입원가가 여기 작은 네모, 여기까지 잘려가지고 작은 네모 가운데 여기
운용 수익을 제외한 여기 니은자 거꾸로 한 작은 니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특정 차입금 자본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특정 차입금 자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 198페이지에 보면 일반 차입금 자본화가 있어요. 앞에 특정 차입금은 1대1 대응을 목표로 해요. 1대1 대응. 이렇게 활을 이렇게 딱 쏘면은 딱 가서 꼭 피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이 차입금 이자가 저기에 대응될 자산원가로 갈 부분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죠. 근데 일반 차입금은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반 차입금의 그 이자는 간접 대응의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간접 대응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해서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를 위해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인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를 산정한다.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를 위해서는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본화 이자율은 분모에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이 있고요. 분자에 회계 기간 중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놓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회계 기간 중 그 존재한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회계 기간 중 발생한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을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하고, 이 이자율을 적용해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회계 기간 동안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이자율을 추출해서 적용한다. 앞에 특정 차입금은 어땠어요?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에 특정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한다 했는데, 일반 차입금은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일반 차입금 이자, 뭐 가령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 기간에 있었던 일반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화한다. 이런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앞에 특정 차입금은 그 혹시 이 특정 차입금을 일시적 운용해서 운용 수익이 생기면은 자본화하는 이자에서 차감해준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일반 차입금은 이게 간접적으로 자본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뭐 차감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자본화 대상인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 앞에 이제 선박의 경우는 연평균 지출액이 1,000원이었죠. 이 가운데 특정 차입금 사용액 7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차감한 나머지 300원에 대해서 일반 차입금이 사용됐다고 보고 300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해준다는 거죠. 일반 차입금 자본화 이자율, 이 이자율을 곱해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일반 차입금 자본화할 때 항상 일반 차입금 그 자본화가 일반 차입금 실제 발생 금액보다 더 크게 계산되어서는 안 되겠다. 앞에 선박의 예에서는 선박 그 적격자산 지출액이 1,000원이다. 그런데 1,000원이다. 그런데 특정 차입금이 700원 사용됐다. 일반 차입금이 800원이나 있어서 그 800원 가운데 나머지 300원이 일부 300원이 이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 일반 차입금이 그렇게 그 충분히 있는 건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적격자산 지출이 1,000원이고 특정 차입금이 700원인데 일반 차입금이 200원밖에 없다. 이런 상황도 있겠죠. 일반 차입금이 200원밖에 없다. 이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일반 차입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가 요 1번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이 되죠. 그래서 실제 발생한 차입 원가를 한도로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한다. 그 점에 유의해야 되겠어요.